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된 것은 역사적 사건의 재창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너무 틀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부제로 단군조선의 건국을 재조명하는 부분으로서 오늘 강의를 하겠는데요. 강의하기 전에 사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단군 왕검의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여기가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서두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군 왕검,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뭔가 좀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밑바닥에서 뭔가 이 가슴이 꿈틀거리게 하면서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게 되었던 게 제가 이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바라봤어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이 열강들에서 계속 치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 민족은 이렇게 다른 열강들에서 치고만 살아야 되는 건가? 정말 우리 민족은 번영과 영화를 누릴 시기가 없었던가? 바로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받고 배움으로써 다시 우리 민족의 번영과 영광을 누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강국의 시대가 어디였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고구려가 떠오르더라고요. 고구려 중에서도 가장 힘센 사람 생각하니까 강개토 호태양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강개토 호태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그것을 이제 소설로 쓰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강개토 호태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은 강개토 호태양을 저도 정복군주, 굉장히 힘센 사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상 그 강개토 호태양이 가장 큰 업적이 바로 고구려의 천하관을 분명히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의 천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천선의식이죠. 그러니까 강개토 호태양의 능비음을 보게 되게 되면 강개토 호태양은 정식 명칭은 국강상 강개토경 평안호태양입니다. 그러니까 국강상은 장지명이 어디에 묻혔는가 장지를 말하고요. 강개토경 평안은 강개토는 업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업적과 치적을. 그러니까 강개토경 땅을 넓혔다. 영토를 넓혔다는 얘기죠. 여기에 땅을 넓힌 것만뿐만이 아니라 바로 평안.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복되게 다스렸다. 그래서 강개토경 평안인데 그래서 이제 호태양. 원래 이제 고구려에서는 왕중의 왕을 대왕이라고 하는 거죠. 대왕이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왕, 성왕, 태왕. 근데 이 태양 중에서도 거기다 호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호태양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국강상 강개토는 평안 호태양.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이 강개토 호태양 능 비음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올랐다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 왕이 오른 부분에서 바로 거기에서 해모수로부터 해모수로부터 몇 대에 걸쳐서 왕이 올랐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해모수라고 하는 것은 머슴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내라는 얘기죠. 해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 아들은 그러니까 해모수가 결국은 해 아들이니까 해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단군 아닙니까? 단군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단군으로부터 몇 명이 이어왔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세웠던 추모대왕, 이제 주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추모대왕이 바로 다문의 기치를 내거는 거예요. 단군조선의 영화와 번영을 되찾자. 그래서 이 추모대왕이 고구려를 그렇게 해서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이 얘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강개토 호태양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르게 됐는가 그 계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땅을 넓혔다. 무조건 다른 강개토 호태양은 사실 땅을 넓힌 것이 아니라 단군조선의 땅을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 왔던 것을 응징하고 거기에서 되찾아야 될 땅을 찾는 것이지 우리 땅이 아닌 것을 찾아가고 중국을 제비하려고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바로 여기에서 강개토 호태양은 여기에서 자기의 고구려의 이대한 번영과 존엄을 어디에서 찾는가? 자기의 존엄을 되찾는 것을 찾았다는 얘기죠. 바로 고구려에 있어서의 천선의식을 천하관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강개토 능비문이 1775장가 1776 여튼 이렇게 미문이 안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대략 1770여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수모인 연해, 즉 수모인 연호, 즉 왕릉을 보호하는 부분의 글자가 630여 자에 이릅니다. 왕릉을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이었다 하는, 그렇게 그 능비부 얼마 되지도 않는 글자에다가 그렇게 많은 글자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강개토태양은 천선의식, 천하, 즉 고구려의 천선의식으로서 이런 것들이 면면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수모인 연호 제도를 그렇게 많은 글자를, 그것도 강개토태양이 직접 언명해서 장수왕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왕이 먼저 언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글자에 적은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는 강개토태양이 바로 이 천선의식으로 천하관을 세우는 부분들이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고, 거기에 강개토태양이 이루겠던 모든 업적이 거기에 다 간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구려 천하관이니까 천선의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 있죠. 천선의식의 이라고 하면 하늘의 자손이니까 결국 하늘의 자손이 결국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바로 천신족인 하늘이 천신족을 다스려 나간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중국하고 비교하면 중국은 황제가 다스려 나가죠. 황제는 하늘의 명을 받아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황제예요. 뭐 선민사상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늘이 선택해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늘이 선택한 거, 하늘의 명을 받는 거하고 간단하게 내가 하늘로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자부심과 긍심에 비교할 바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고구려의 강개토태양을 공부를 하고, 이것이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고구려의 천하관으로서 천손의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강개토태양을 그 책을 내면 소설을 넣어서 천손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썼어요. 천손의 나라라고 하니까 정말 제가 그때 한 2002년도인가요? 그 책을 냈는데, 천손의 나라라고 강개토태양을 천손의 나라라는 제목을 냈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종교 집단 아니야? 그 이야기도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역사에서 고구려 역사 조금만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말이 무엇인지, 그게 핵심적인 것이 바로 천손의 나라, 천하관, 고구려의 천하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바로 그것이 고구려의 영광과 번영을 얻던 기초와 토대인데, 그것을 도대체 종교 무슨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참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이런 한편의 일도 생기는가 봐요. 그때 이제 이 천손의 나라 책을 이제 내면서 한겨레 신문인가요? 그때 광고를 냈었습니다. 천손의 나라 책 냈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때 여기 국악원 이승훈 총재님께서 그 광고를 보셨어요. 사실. 그 광고를 보고 천손의 나라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는지 연락이 와서 그때 뵙게 된 거거든요. 그때 뵀을 때게 그 그때 그 당시가 사실 뭐 당군 동상 세운데, 사실 자기가 동상 세우는데 돈을 못 줬으면은, 도움을 안 줬으면은, 참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로 하는데 세워놓은 곳을 왜 자릅니까? 사실. 참, 그것도 저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천손의 나라 하면서 이제 그걸 보시고 저보고 당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고구려를 공부하면서 고구려의 뿌리가 바로 당군 조선에 있다, 이것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능력이 못 돼가지고 그 당군 부분들은 아직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계획이 없고요. 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또 공부했다고 해서 솔직히 글을 쓴다고 보장도 못 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뭐 제가 또 글을 다 쓴 것도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그때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고, 어떤 그 계기가 지금의 이제 당군 왕검 책을 쓴 이 부분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당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우리 민족의 영화가 뿌리는 바로 당군 조선에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상 또 소설을 쓰게 되려고 보니까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이거 소설 잘못 써갖고 이거 욕먹는 게 아닌가, 제대로 알지도 못해갖고 이거 소설 써가지고 욕먹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글을 이 부분에서, 원래 제가 글도 잘 못 쓰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욕도 좀 안 먹고 덜 먹고 이것을 좀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당군 조선 부분들을,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이 당군 조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토대에 기초해야 되겠다. 역사적인 토대에 기초한다면 너무나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다. 그럼 그러면서 최소한 욕을 먹더라도 적게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토대의 기초에서 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참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역사적인 토대의 기초에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당구난금의 소설 책의 내용 부분들은 오늘 좀 강의 주제와 좀 어긋나니까요. 그 부분도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거나 뭐 하시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던가, 그리고 또 아직도 많은 부분 부족하니까요. 좀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요. 자, 그러면 역사적 토대에 의해서, 이 역사의 토대에 의해서 소설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참,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역사 토대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딱 연구가 다 되어갖고, 딱 하면은, 그거에 기초하면은 쓰기가 굉장히 쉬울 거 아니냐. 근데, 역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한자가 많이 나오고, 막 유물유적이 전혀 없고, 그래서 역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역사가 정말로 어려운 것은 바로 현실의 눈으로 투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사람들이 흔히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의 일, 내지는 과거에 아직도 몰랐던 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역사는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몇 명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몇 명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가? 지금의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역사를 보는 눈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어떻게 지금 이르게 됐는가?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 공부하는 게 현실 문제를 풀어갖고 또 희양찬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것이지, 현실 문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쓸모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역사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역사 공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삶을 살아온 지혜로서 역할을 해야지 지식이 쓸모있는 것이지, 그 지식 그 자체로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반역의 그런 역사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지혜로 활용돼야 되지, 그 지식 자체는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능력 문제라고 놓고 보면은, 매국노 이한용 같은 거 수재라는 소리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수재는 뭐합니까? 그것을 나라 민족에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그러면 쓸모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하지 못하고 쓸모가 없고 도리에 해악을 준다면은 우리한테는 득이 되는 것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상 현실 문제 속에서 투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이라는 것이 어떠합니까? 현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실 자체가 부단히 변화하고, 우리가 또 현실을 살지만은 이런 현실이 계속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 영원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게 살면은 죽어야죠. 이렇게 희망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어야죠.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 현실 부분들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부단하게 고민하면서, 자기의 자기의 미래의 행복을 찾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부단한 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과거의 경험을 참조해 나가면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역사는 항상 현실 속에서 재조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역사는 결국은 항상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현실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도 현실의 변화 발전하는 그거에 맞게 계속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채호 선생님이 묘청에 나온 부분들을 놓고 조선 이래 1000년 이래 일대 사건, 조선 이래 1000년의 일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묘청에 나와를 신채호 선생님은 제1대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조선 말기에 일제로부터 이제 침략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침략이 들어오게 되니까 왜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런 사대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대주의. 민족의 자주의식을 가져야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사대의식을 갖게 되니까 이런 일제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의 망국으로 빠져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망국으로 빠져드는 이 사대주의의 그 기초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그런 그 계기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기점이 바로 묘청의 난이었다는 겁니다. 이 묘청의 난이라는 것도 어떻게 신채 선생님이 이런 그 자주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 역사에서 어떤 계기점이 있는가, 이런 각도로서 새롭게 설명을 했다는, 그 시대에 맞게. 예? 만약에 그 부분을 신채 선생님이 새롭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묘청의 난은 하나의 반란 사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의 뭐 반란 사건이라고 하면은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죠. 역사에서는 뭐 흔하게 있는 일이니까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의 문제에 대답을 해줘야 되고, 현실의 문제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관점이 투영돼서 역사는 끊임없이 사건을 재해석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 사건을 재조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재창조 작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역사 부분들을 이렇게 재창조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 현실이 바꿔져 감에 따라서 이제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달라진다면 도대체 역사는 알기는 아냐? 뭐 정말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기는 하냐?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그리고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양한 관점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에서 투영이 되니까 이 현실의 삶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상반되어 있고요. 그 이해관계 상반된 거에 따라서 역사를 또 바라보는 눈도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구려 역사를 중국에서 고구려 역사 바라보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역사 바라보는 거, 일본에서 고구려 역사 바라보는 거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현실의 문제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에서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본 것이 올바른 관점이겠는가? 이제 이 문제가 성립되는 거죠. 어떻게 바라본 것이 올바르겠는가?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삶이 복잡하니까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관점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첫 번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 다른 입장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으면 이것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상대방 입장에 너의 입장은 무엇인가? 내 입장은 무엇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 자기 주장만 절대적으로 옳다.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열린 자세가 아니고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 관점과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관점이나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열린 자세에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이런 관점은 극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남을 억압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남을 억압하면 어떡합니까? 간단하죠. 이 법의 심판대 맡겨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관점도 이렇게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런 관점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동북공정 해가지고 자기 땅에 있는 것은 다 자기 나라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가 그 땅 찾으면 우리 역사로 이야기하면 인정하겠는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네들은 자기의 땅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 역사라고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싸움해갖고 이제 이기면은 이만큼 땅을 뺏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우리 역사다 이야기하면 자기를 인정을 해야죠. 이런 것은 독단적이고 폐쇄적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일본만 해도 뭐냐면은 자기네들 자료와 사료만 가지고 나무 사료는 어떻게 나무 이야기 듣지도 않고 나무 사료나 이런 것을 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근거의 자료만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독도가 자기네 땅을 우긴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 관점을 가장 옳게 세운 그 자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수용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냥 두 번째는 이 수용하는 자세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그 수용한 자세만 가지고서는 역사를 옳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방법론에 기초해야죠. 그 방법이 뭐겠는가? 그건 역사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가? 이 합법적 발전 과정을 설명해야만이 결국은 그 역사를 옳게 바라보는 그 근거, 토대, 즉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합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누구나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덧셈, 뺄셈도 못했는데 곱셈 나눴다고 이야기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버려요. 다 이렇게 곱셈, 뺄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곱셈, 나눗셈 하고 대수하고 대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 다 하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합법적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와 기준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사를 바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그 합법적 발전 과정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생산력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명의 발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제도의 발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정한 다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일정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고개 끄덕끄덕이고 하는데 다 자기 얘기만 하게 되다 보면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도 통일시켜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일된 관점은 없겠는가? 즉 역사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통일되는 이런 관점은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데 여기서 그 고민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면은 어렵지만은 왜냐하면은 쉽게 푼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는 결국 사람인 거죠. 사람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역사를 개척하고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을 합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가? 이거를 놓고 보면 역사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발전하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도 사람이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명이라는 것도 사람이 문명을 만들지 누가 문명을 만듭니까? 짐승은 문명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사회 제도라는 것도 사람이 제도를 세우고 그리고 불합리하면 고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 놓고 보면은 바로 사람이 어떻게 인류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이것을 놓고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통일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발전해 나가는 것을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이 문제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합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가장 먼저 인간을 자각을 먼저 해야죠. 인간이 인간으로 자각을 하지 않고서야 무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짐승과 같은, 즉 인간이 짐승과 구분도 되지 않는 그런 온실 사회로부터 제일 먼저 이 짐승과 이런 동물이나 이런 식물이나 이런 거 다른 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자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자각을 이루어지려면 사실 인간에 대한 자각은 다른 존재, 대비를 통해서만 자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특성을 들으려면 다른 물질과의 대비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A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무 설명도 아니잖아요. A와 A는 B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지 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비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특징을 알려면은 살아있지 못하는 것. 즉 생물과 무생물과 생물을 대비하면 생물의 특징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생물 중에서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러면 식물과 동물을 비교를 해야만 동물의 특징이 드러나죠.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사람의 특징은 짐승과 대비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이 짐승과 대비 속에서 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인류 역사의 합법적 발전 과정에 최초의 첫 단추를 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자각. 이것이 인류 역사의 첫 단추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인간으로 자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한꺼번에 동시에 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지도 않겠죠. 거기에는 좀 차이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조건에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자각을 못하게 되니까 여전히 자각을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여전히 노예나 도구로 취급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노예나 도구로 취급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인류의 자각으로서 이루어진 사회 첫 단계가 그래서 노예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 노예제 사회인가? 뭐냐면은 인간은 자각을 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짐승과 도구로 여기는 게 된다. 그런데 이제 짐승과 도구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 내가 짐승이 아니다, 도구가 아니다. 라고 이제 딱 대들게 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이게 한 사람이 하면은 딱 누르겠죠. 근데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너도 사람이다. 내가 사람인 것을 인정하겠다.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출신 성분이 좀 다르지 않느냐? 나는 아주 고상한 알 같은 데서 낳고 고상한 데서 낳고 너는 아주 비처럼 하찮은 이런 것에서 낳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고상한 사람이 내가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양반이고 너는 쌍놈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이 맞다. 바로 이렇게 신분, 출신 성분을 가지고 사회 이렇게 출신 성분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런 사회가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분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신분제 사회가 이제 되다 보니까 신분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죠. 왜냐하면은 무슨 그 알 같은 데 햇빛 받아고 알 같은 데서 깨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뻔히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다 아는데 그걸 누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믿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비 만저이 그런 거죠. 무슨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내가 왕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너도 뭐냐면은 너도 사람으로서 평등해 이제 사람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평등하다고. 근데 야 나는 돈이 많이 있지 않냐? 너도 꼬우면 돈 벌어. 응?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쌍스러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뭐냐면은 돈 재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예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로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 즉 뭐냐면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인류의 합법적 발전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단계 미래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이제 이 합법적 발전으로서 보여주니까요.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출신 성분이라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출신 성분에서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신 성분이 비출하면 진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 예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적 조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 이 예적 조건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예적 조건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게 됩니다. 예적 조건이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기본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람 그 자체로서 존중받고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고 평가받는 시대, 이런 시대로 전진되어 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인간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놓고 바라봤을 때 인류 역사의 몇 명 가정들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노예사회나 원시시대부터 노예사회, 신분제, 자본주의 이렇게 지금 이제 인간 주체로 평가받는 이런 식으로 놓고 설명하면 역사적인 거대한 흐름 맥락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자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삶의 방식에까지 투영이 돼야만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개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요. 그 다음에 어떤 간에 개 모임이든 가족이든 지역 모임이든 무슨 등산 모임이든 뭐든 간에 조직을 만들었고 살아요. 집단을 구성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경우이든 간에 나라, 민족 단위로서 삶을 살아가고 다른 나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해서 나라, 민족 단위로 삶을 살아간다고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개인과 집단과 나라, 민족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합법적 발전 나가는가를 투영을 했을 때 제대로 역사의 발전을 전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당군 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 의해서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이 역사는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역사에서 맨 처음에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점과 입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게 자세라고 한다면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관점에 대해서. 바로 이런 관점에 의해서 이야기가 됐다 한다면 당군조선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파악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당군조선의 건국은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참 당군조선의 건국은 참 어렵죠. 파악하기가. 왜냐하면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선행시대도 있고 뒷시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상호 비교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해가 쉬운데, 이 당군조선의 건국은 참 제일 이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료도 없고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라보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에 나온 유물위족과 사료만으로도 당군조선이 실제했다는 것은 고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학계에서 고증되어 하고 당군조선이 실제했다는 것은 지금 고증되어 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럼 당군조선이 실제했다고 한다면 그에 근거해서 당군조선의 건국 또한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류가 합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군조선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발전시켜 왔는가,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해하는 데서 가장 기본은, 당군조선 건국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기본은 결국은 그거예요. 당군조선 건국하는 그때의 시기가 어느 때인가예요. 어느 때인가. 이 삼국유사의 11페이지에 삼국유사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왜 제가 읽느냐면은, 이거야말로 이 온시사회에서 이 짐승과 같은 생활로부터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 테이프, 첫 출발을 열었는가를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과학적 토대에 의해서 쓰여 있는가인가, 인간의 합법적 발전 과정에서 태국 원시사회로부터 어떻게 인류 역사의 첫 출발을 냈는가, 이것만큼 하나의 군더더기 없이, 그야말로 소설을 쓴다면 저는 이렇게는 절대 못 쓸 것 같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이만큼 이 과학적 토대에 의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기에는 이런 기록, 제가 삼국유사에 전부 다 인용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만 했으니까요. 고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한인의 서자 한웅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다스리기를 원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천부인 세제를 주어 뜻을 폐기에 적당한 태백산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을 다스리게 했다. 한웅은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라 불렀다. 이분을 한웅천왕이라고 하는데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은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한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이에 한웅은 신령한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함께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금기를 지키기 시작한 지 3,7일 만에 곰은 여자로 변했으나 범은 금기를 지키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추구했다. 한웅은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해 결혼하였더니 웅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가 곧 당군한 겁니다. 왕검은 요임금이 즉위한 같은 동시대인 무진년에 평양에서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국호를 조선이라 불렀다. 여기 이 부분들은 여기 이제 경인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무진년으로 읽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도대체 이 부분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곰, 범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곰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을 변해가지고 또 하늘에 있는 사람 한웅이 또 사람을 변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람을 낳았다 하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범곰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주 태초에 원시대에는 범과 곰도 구분도 못하고 구분도 잘 못하고 범과 사람도 구분도 못하고 그러면서 사람 자체가 짐승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짐승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짐승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도 구분도 모르고 짐승과 사람 간의 구분도 못하고 그런 아주 원시 미개사였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것을 뭐를 이야기하냐면 먼저 범과 곰이 등장하고 있는 범과 곰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간단해요. 동물 간에 구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물 간에 구별을 했다. 근데 동물 간에 범과 곰은 이제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범과 곰만 등장했지 나머지도 많이 등장시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상징성이니까. 범과 곰, 이것은 짐승 간에 있어서 구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짐승, 범과 곰이 뭐를 했냐?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짐승과 사람이 구별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이 구별이 되기 시작. 바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범곰이라고 하더라도 범곰 이 구분보다도 이 구분 범과 곰이 구분됐지만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범과 곰은 똑같다 이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사람의 구별을 하는 것을 이 단군 신화에서는 단군 사에서는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짐승 같은 생활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여기에서 인식하고 자각해가지고 결국은 그 인간의 역사를 걸어갔는가. 근데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사람과 뭐냐면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만 가지고 역사를 이루고 할 수 없겠죠. 그야말로 사람의 자각이 추철해야만 인간의 역사를 걸어가는 거죠.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정도 그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바로 곰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즉 짐승의 생활을 청산을 했다는 거예요. 청산한 짐승의 생활을 짐승 같은 생활을 청산한 사람과 한웅이 결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서 결국은 단군을 낳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이 잔재 이런 짐승 같은 생활의 그런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됐다는 거야. 바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벽한 자각에 이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단군이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짐승과 다른 차이 이거 합법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사실 인간이 사람과 이렇게 구분을 못하게 되면은 간단하죠. 인간이 사람과 짐승과 뭐 이런 것을 구분을 잘 못하면 사람이 만물이 영혼이 있다는 영혼 애니미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조당시하는 자기 조당신과 상징물로서 동일시하는 이런 토테미즘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 속에서는 간단한 이론 속에서는 이 토테미가 애니미즘에서 만물이 영혼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인간으로 이제 움직일 때 이런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거죠. 짐승 같은 이 사고방식, 짐승과 같은 그런 인식 수정. 그러나 여기에서 차이를 알게 됐을 때는 결코 이제 그런 애니며 토테미에 머물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인간으로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인간을 자각하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제 인간의 자각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자각이 지금도 뭐냐면 자기의 탐욕과 형포, 자기의 탐욕, 욕심만 부리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간단합니다.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해요. 짐승 같은 놈. 그런데 지금도 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 짐승의 이런 생활 단절로부터 벗어나라. 근데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수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그 온시 사회인 이때로부터 인간의 역사를 개척하는 그 시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이 100일 동안 마늘 한다고 쑥 한 다발인가요? 전 마늘 20개 하고 그거 먹고 그것도 100일 동안 그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거 견디기 엄청 힘들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죠. 근데 여기서 곰과 범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곰과 범은 또 뭐냐면 포식동물이죠. 이 포식동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짐승의 본능적인 생존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생존 법칙을 가서 포식하고 양육강식의 활동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뭐냐면은 마늘 먹고 쑥 먹어라. 그리고 100일 동안 있어라. 이 얘기는 이런 포식활동, 짐승 같은 약육강식의 이런 생존 본능에 맞춰서 벗어나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밖에 있으면 짐승을 보고 있으면 유혹이 시달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냐면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먹을 거 빵 앞에 있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기 낫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그 짐승 같은 이런 것들을 짐승 같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존 본능에 버티고서 벗어나려면 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햇빛을 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햇빛을 보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양을 해라 이야기는 거예요. 수양을 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 같은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수련을 해갖고 고양시켜서 참 인간으로 대야만 인간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단군 이 사안은 제가 사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그 사안은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짐승과 같은 이런 생활 온시 시대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각해가고 하는 과정을 자각해 나가는 것을 인식해 나가고 또 심지어는 실천 활동까지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는 바로 이 측면에서 인간은 정말 인간의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자각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신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인간 그 능력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 그 이야기하고 또 엄밀하게 얘기해서 인간의 역사를 열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죠. 솔직히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에요. 인간의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면 인간의 역사를 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보고 노예 사회에 가서 살아보라고 합시다. 못 삽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부분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이 사람이 평등한데 무슨 노예가 어디 있냐라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늦게 되면 사회는 그렇게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어쨌든 인간이 그런 능력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인간의 역사를 열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역사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열었다는 징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징표가 바로 뭐냐면은 조선 건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세웠다. 그럼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 왜 인간의 역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여는 그런 거창한 일을 하려면 몇몇 사람 갖고 되겠습니까? 지역 몇몇 사람 갖고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힘을 아울러 갖고 같이 나가도 대까마까 하는데 몇몇 사람 갖고 안 되는 거죠. 이 몇몇 사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 동원해 갖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데, 이 힘을 합쳐서 나가려면은 이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권한은 공권력이라고 해야 하는데, 공권력은 결국 국가밖에 못 갖습니다. 국가만이 공권을 갖지, 국가에 어떤 것이 공권력을 갖습니까? 국가만이 그 영토 안에 모든 부분에서 지휘하고 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바로 공권력을 갖는 부분, 이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 동원해갖고 지휘, 조절, 통제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개척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군이 이 짐승 같은 생활로부터 인간의 역사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당군 사회에서는 첫 번째 해주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그 징표로서 국가를 건설했다. 근데 국가를 건설하려면 그냥 간단히 우리 건설하자라고 해서 건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 지휘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정당성이 있어야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라고 막 따지고 달려들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에 정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 뜻에 따라라. 그래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정당성이 있죠. 지금도 뭐냐면은 정권 나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50 시대에도 자기 정당성 찾으려고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태우 할 때는 보통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보통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여기도 문명정부, 국민의 정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정당성을 당군 조선에서는 뭘로 찾았는가? 그게 바로 천신이었던 거예요. 천신. 근데 천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 사회가 뭐냐면 토템이에요. 토템이 범. 동물 중에서 범이나 호랑이보다 사자 이것보다 더 센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센 토템을 한번 제시했다, 토템을 갖다 상정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토템들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말 안 들어요. 자기끼리끼리 펜을 짜고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토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려면은 결국은 만물을 주지하는 그런 어떤 무체를 상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만물을 주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것에서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그 만물을 주지하는 게 결국 뭡니까? 그게 천신이죠. 하늘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전통성을, 하늘로부터 전통성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곰과 토템, 범이나 호랑, 너희들은 내가 만물을 주지하는 하늘 신이 내 개똥을 받았으니까 나의 말을 따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당성. 이 정당성을 세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하죠. 정당성만 돼갖고 되는 거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되려면 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지 국가가 세워지는 거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하자면은 결국에는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당군사에서는 풍백운사우사라고 하는 관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기구들로서는 그 형벌과 형벌, 그 다음에 뭐라죠? 그 곡식, 식량, 징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라고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당군에 있어서 이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건설했다. 국가의 건설도 당연히 그 정당성을 확립한과 아울러 그 관리와 기구들이 있는 그 토대의 기초에서 조선의 나라를, 당군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건국한 것까지 맞아요. 근데 나라를 이제 당군 조선까지 건국했어요. 근데 곧장 망해본다. 곧장 망해보면은, 뭐 인간의 역사가 뭐 열어지겠습니까? 또 돌아오면 타버리 해보겠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당군 사안은 또 뭘 얘기하냐면은, 이 권력 계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한인으로부터 한흥으로 권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이 전통을 또 당군이 이어받는 겁니다. 당군이 이어받으니까 결국은 당군이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1500년을 다스렸다. 이 이야기 1908년을 산신으로 살았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전통이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통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전통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당군 조선이 인간의 역사를 그 출발점이 선언함과 동시에 그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이제 오래됨으로 인해서 출발 선언함과 아울러서 지금까지 몇몇 이후 그 가정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당군 조선이 오랫동안 유지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개인과 집단과 나라 민족으로 봤을 때 민족의 시와 뿌리를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뭐냐면 당군 조선이 금방 망해버렸으면 민족의 시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태초를 열었지만 다 사실 무너져 버렸답니다. 바로 여기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민족의 시원, 그 이야기를 닮으려면은 천신적으로서의 공통성, 천신적으로서 소속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천신적으로서의 운명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천신적으로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은 뭘에서 드러나냐면요, 간단해요. 이 천신, 하늘을 섬기는 이 부분들은 뭡니까? 결국은 제천형사 아닙니까? 이 제천형사는 고구려의 동맹이나 동해의 무천이라든가 부의 용고, 삼한의 시월제 이런 정도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 제천형사, 그 하늘의 천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당군의 사상인 거죠. 이 당군의 자기의 정통성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하면은 당군 조선은 그 정통성을 말로만 정당성을 주장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활 속에서까지 침투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까지. 수학의 기품을 노래하면서 이 제천형사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곳곳 생활 속에까지 침투시켰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천신적, 그래서 운명 공동체로서의 그런 소속감을 형성시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열고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가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민족이 이렇게 자기의 민족으로서 자기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집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민족에 대한 소속감이 느끼게 되면 그와 동시에 개인으로서도 개성도 자각되어 가는 거고 또 집단으로서의 그런 부분도 그 정체성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집단의 정체성을 깨달은 부분들은 가장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이제 당군 조선에서는 거수들로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거수라는 것은 어떤 지역 단위에서 거수라고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제후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수국제도로서 이제 당군 조선이 그 통치를 해 나가는데 여기에 거수들이 수많은 여러 그 거수들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 거수들에 대한 그 부분들은 몇 페이지냐면요. 19페이지에 그 당군조선의 그 5째 줄인가요? 이에서 당군조선의 거수구로서 부요, 고죽구, 고구려, 예맥, 추, 진번, 나훈아, 임돈 이것은 윤대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적으로요. 그리고 윤대영 교수님 이야기하는 거수국들이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해서 뿐인데 아마 자료 이외에도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수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의 일정하게 지역에 있어서의 이 집단의 구성체로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는 지역에 있어서 소속감을
갖게 되었지만은 지역 차원만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사회가 분화돼 가겠죠. 사회가 분화되니까 사회가 분화되어 가면서의 집단의 소속감도 여전히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이나 이렇게 천신적으로서의 이런 부분들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각을 해 나가는데 자기 개인으로서 개성을 자각해 나가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성을 자각해 나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당군조선에서 8조 군법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단 노비로 50만 냥을 내는 자는 노비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글이 나오죠. 그러면은 왜 그 노비가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개성을 자각을 하니까 개인으로서 자각을 하니까 노비가 안 되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에 이 전체적으로 당군조선이 건국됨으로 인해서 당군조선은 하나 정리하면 당군조선은 인류의 짐승 같은 생활을 했던 이런 시대로부터 인간의 시대의 역사를 열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여는 부분들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인간으로서 자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줌과 아울러서 국가를 당군조선을 세움으로써 바로 인간의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인간의 역사가 개척됨으로 인해서 당군조선을 세웠고 인간의 역사가 개척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시온과 그 다음에 개성에 대한 자각,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더 심화시켜 나가고 그것을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당군 20페이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당군조선이 이렇게 역사적 의의를 갖는데 가장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당군조선은 언제 건국됐는가? 참 이 문제 가지고 도대체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 어떤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 그 당군사 그 자체로 가지고는 증명하기가 힘들거든요. 뭐냐면은 A는 이 앞에 이야기했듯이 A는 A다라고 하면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바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만이 그것이 사실로서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과학적인 연대 측정 방법에 의해서 나온 부분들 보면은 당군조선의 고인돌은 당군조선의 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인돌을 유물 연대를 방사성 연대 측정에 의하면은 물론 500년도 것도 있고 1000년도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이제 높은 거 그 이상 이런 부분들 보면은 BC 2500년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 고인돌에 구멍이 파져 있는데 이거 성일이라고 하죠. 이거 별자리라고 하는 거죠. 이 별자리를 별자를 놓고 보면은 이 세차 현상에서 그 별자리 연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다 보니까 별이 보이는 일제가 별이 보이는 이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 달라지는 것을 지금 시기로부터 역산해 나간다든가 과거 시기부터 역산해 온다든가 하면서 이 별자리는 어느 시기다 이런 것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았을 때에 20페이지 보시면은 20페이지에 7째 줄인가요? 그 7째 줄을 보면은 이 고증하는 방법을 고인돌 연대 부분이 나왔고요. 거기서 경기도 양평군의 양수리의 고인돌은 2500년경으로 대략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 덮개돌 부분들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평양시 상원군 번동 2호 고인돌은 5000년 전의 무덤인데 여기에서 이 세차 현상에 의한 별자리를 측정한 결과 4800년 전 여름으로 추정됐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여튼 고인돌의 연대라고 하는 것도 똑같지가 않고 여름 세워진 시기가 다를 거니까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렇게 2333년 그 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당군사가 가진 이 얼마나 인류의 학문적 발전 과정으로서 부합 과학적인 토대 기초에 있냐 이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당군조선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 합법적 발전 과정에서 건국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당군조선이라고 하면은 이 당군조선을 이렇게 건국을 재조명하면 어떤 의의를 가지게 되는가? 단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게 되는가 이야기하면은 뭐 언뜻 서오는 게 이거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뿌리를 세워졌으니까 뿌리를 세워지면 뭐가 됩니까? 개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제대로 애매모호하니까 개통이 없으니까 개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고구려도 다물, 그 다음에 백제, 뭐 구여 백제, 그다음에 구여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다 이 나라들 한결같이 했던 게 뭐냐면은 당군의 정통성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의 정통성을 자기가 찾아갖고 자기를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당군의 왜냐면은 당군 조선의 뿌리가 세워진 이 계통 맥락 속에서 딱 역사가 이해될 텐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도대체 이 역사 계통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단하게 몽고 시기에 우리 민족이 이기에 취하니까 고려 시기에 민족이 이기에 취하니까 당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군을 이제 하고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민족의 뿌리로부터 계통이 다 확립됐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이걸 생각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이 없게 되니까 그냥 이례적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와서도 당군 사상이 참배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한 번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면 민족 사회 계통이 쭉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은 쭉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것이 왜 그만한 의미를 갖게 되고 바로 그런 것들 속에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사라지게 당군 조선이 명백하게 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이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군 조선이 애매모호하게 되고 그런 민족사의 계통이 없애게 되게 되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참 민족사의 계통이 없어지게 되면 뿌리가 없어지고 민족사의 계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아. 우리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민족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서 당군, 동상, 이 부분을, 목을 따는 부분들. 계속 올라가 봅시다. 자기 아버지 계속 올라가 봐요. 그럼 당군 할아버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군 할아버지 목 자르면 자기 목 자르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계통이 확립되지만 민족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 존엄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길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당군 조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재조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민족의 계통을 바로 세우는 그런 부분에 계통을 확고하게 세우는데 이바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군 조선 부분, 우리 민족사적인 견제에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데 당군 조선의 공부, 우리 민족사적인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인류 문명사의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는가? 당군사가 결국은 당군사화는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 발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다른 나라의 신화를 많이 봤어요. 제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인간을 널 이롭게 하게 홍익인간하게 해서 나라 세웠다라고 하는 나는 그런 신화는 난 지금까지 봐본 적이 없습니다. 저 혹시 누구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이걸 봐본 적이 없어요. 바로 이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널 이롭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짐승으로부터 인간의 역사를 개척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주 인간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가 이게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문제가 최초의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것이 다 축약되고 원초가 다 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원초적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으로 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온 해답이 바로 홍해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인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당군 조선에 제가 지금까지 신화를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 표현하면은 참다운 인간의 역사를 개척했던 것은 인류 문명사의 영광을 개척한 당군 조선부터 시작해도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인간의 역사를 개척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인간의 역사를 그것을 선언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라를 건설하면서 선포했을 때 그것이 출발점이 돼야지 어떤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군 조선의 공부야말로 바로 인류 문명사에서 출발점이라고 물론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이로 당군이 한운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한인군 그건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군 조선만큼은 바로 역사에 실제했고 이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여는 첫 출발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첫 출발이었고 그 첫 출발이 바로 홍익인간의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홍익인간 사상으로서 다 풀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은 그 당군 그 사하, 그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놓고 봐도 간단해요. 그 부분을 놓고 먼저 보았을 때에, 자, 제일 먼저 사람이, 지금도 뭐냐면은,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짐승 같은 생활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지금도 뭐 그 온갖 그 사람이 싸우고 뭐하고 하는 거 짐승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아닙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자기 혼자, 뭐냐면은 포식 활동을 하는 것처럼 약탈하고 수탈하고 자기 혼자 이익 보려고 하고 횡포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게 다 짐승 같은 생활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으로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가 분쟁, 뭐 여러 가지 갈등 겪는 걸 다 봐보시죠. 거기 탐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 같은 생활이에요. 짐승 같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홍익인간 사상 여기에다 해답을 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도 이 짐승 같은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 같은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자기의 존엄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범이 당군 신화를 보게 되면, 당군 사화를 보게 되게 되면은, 범이 뭐냐면은 수레를 다 못 지켰다고 해서 범을 제압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뭐냐면은 그 사람 된 그 웅녀하고 결혼해갖고 바로 당군 조선을 세우는 겁니다. 그 자기의 하늘로서 이 부분들에서 자기의 존엄을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고 이것을 풀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존엄을, 자기 자신을 찾지 않고 남을 지배하고 패권과 이런 권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 당군, 이 홍익인간 사상은 바로 자기 자신에서 존엄을 되찾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계속 아빠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수레를 해야 한다는 거죠. 수레를 해갖고 참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고양시켰을 때에 드디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수련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인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익인간 사상으로 핵심적으로 응축되어 갖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을 더 깊게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 홍익인간이 사상으로서 이제 분명히 자르려면, 사상이 자르려면 결국은 이 세계관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세계, 즉 이 세계관, 이 세계라고 하는 부분들, 세계관, 사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세계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 세계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 그 세계가 이렇게 변화 발전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야만이 그야말로 사상으로서 명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홍익인간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세계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그에서의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세계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천지인, 즉 한인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웅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웅녀가 이제 땅에서 한웅이 나오고, 이제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한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 있던 이 곰이 웅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웅녀에서 바로 한웅과 웅녀가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이 땅에서 만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만물이 성장해서 드디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일치 조화시켜서 풀어나간다. 인간이 이렇게 풀어나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 이 이야기는 하늘의 법칙이 나오고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만물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만물이 성장하는 도에서 마침내 사람이 등장해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일치시키고 사람이 이렇게 풀어나간다. 이 이야기를 그 세계 변화 발전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계 변화 발전을 설명하는데 그 동의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동의를, 그러니까 변화 발전하는데 그 동료, 뭐 때문에 이거 변화 발전하는가? 이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결국은 천지인 이 3이라는 숫자예요. 3. 이 3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3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물질의 변화 발전을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은 천지인을 3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인, 한웅, 당군을 3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웅, 웅녀, 당군을 3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3이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하죠.
한 측면, 음과 양, 뭐 음과 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음과 양이 있고 이것과의 관계, 또 하나에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에 의해서 바로 이 물질이 하나의 물질이 발전한다. 즉 물질이 새 것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 질적 비약을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의론으로서. 자, 어쨌든 뭐 이 3일 이 부분들은 워낙 뭐냐면은 여러 가지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 입장이 너무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중요한 부분들은 그것은 어떻게 물질이 변화 발전하는가에 대한 그 원인, 그 동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그 자체의 물질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단하죠. 망아지에서 말에서 망아지가 나는 거지 말에서 송아지가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이 그 뜻 자체에 결국은 한웅이 내려오고 웅녀가 한웅이 내려가고 웅녀와 결혼해서 당군이 나오는 것은 그 자체 벌써 하늘의 뜻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벌써 셋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셋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당군은 벌써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의 뜻에 따라서 뭐냐면은 홍익 인간의 세상을 풀어 나가야 되니까. 하늘의 뜻에서 당군이 태어났으니까 당군은 홍익 인간을 건설하기 위한 이 가정이 나오니까 벌써 이 당군에는 이 하늘의 뜻과 이 한웅 이 뜻이 전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하나는 셋을 포함하고 있고 셋은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요. 어떻게 3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물질이 변화 발전하는 그 원동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세계가 변화 발전하는 이 변화 발전하는 즉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만물이 성장하고 만물이 성장해서 드디어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이 이거의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일치. 그러니까 인중천지 천지일이라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로 일치해야 된다. 바로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이 성장하고 사람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이 천지를 일치시키고 조화시켜서 풀어나가는 그런 세상은 발전해 나간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사람이 인간의 이롭게 하는 가운데서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실천적인 입장까지도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늘과 세상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가, 즉 어떻게 사람이 탄생하는 건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하늘로부터 땅과 그리고 만물 성장,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설명해주면서 사람이 마침내 인간이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인간이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이 이롭게 맞게 풀어나가는 거죠. 천지를 조화시키고 일치시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이런 입장은 결국은 이론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입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홍익 인간은 단순히 세계가 어떻게 변화 발전한 것인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론적인 실천적인 문제까지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만큼 홍익 인간의 사상은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홍익 인간이 지금에 있어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된 이유는 시대의 흐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 인간을 이롭게 하려면은 사람을 갖다가 노예로 취급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추신성분 갖고 취급하는데 너는 쌍놈이니까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하는데 거기서 홍익 인간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가지고 와서 사람을 차별하는데 거기서 무슨 홍익 인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익 인간을 하려면은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았을 때 홍익 인간을 홍익 인간 사상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홍익 인간 사는 지금 시대 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시대가 홍익 인간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근접해 가고 있다. 이걸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홍익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을 건국 사상으로 제시했던 당군이어서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당군 조선 시기에 나왔던 홍익 인간 사상에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뭐냐면은 역사는
계속 발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힘이 발전하니까 역사가 발전한 거죠. 인간의 힘이 갑자기 옛날 시도 뒤떨어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의 사상,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인간은 원초적인 문제를 담고 있고 지금 시대 흐름에 맞으니까 이것을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더욱더 풍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삶의 방식, 즉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고 나라 민족 단위로 살아가게 되니까 바로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사상을 풍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21세기에는 홍익인간 사상이 꽃피어나지 않겠습니까?